유튜브로 있는 박정희 전기 11권 나탄의 사수 박정희의 언어감각과 균형감각.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974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를 해산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문세광이 일본인 명의의 여권을 얻도록 도와준 요시 미키코만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문세광이 조정범으로 확정한 김호룡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특사 신하의 철석 같았던 약속은 일본 경찰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 정치인과 관료의 역할 분담과 합작이 박 정권을 놀락한 셈이다. 김일성이 지령한 박 대통령 암살 계획이 문세광의 실수로 유경수 살해를 결과한 것은 남북한 대결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김일성은 자신의 라이벌로부터 동반자를 빼앗아감으로써 정신적 타격을 주는 데 성공했다. 박 대통령의 무리한 대야 공작이 부른 11.6 사건도 유교사가 살아 견제했다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유교사 대신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모시게 되는 차지철 경호실장은 유교사가 했던 역할을 정반대로 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유혈 사태를 불렀지만 박 대통령 시절의 성과를 확대해갔다. 1980년대 한국 경제는 물가를 잡고 무역 흑자를 냈으며 세계 200여 개국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바탕에서 집권 세력과 국민들이 소란 속에서도 평화적으로 타협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과 나카소네의 일본과 손잡고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등 김정일의 도발을 극복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한의 격차를 벌렸다. 김일성이 서울올림픽에 대항하여 유치한 89년 세계 청년축제는 약 50억 달러의 출혈성 투자를 불러 경제를 멍들게 했다. 이렇게 본다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박 대통령 암살 계획은 박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나 전두환이란 상대하기 어려운 강자를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내를 살해한 문세광의 조종자인 조총련 간부 김호룡을 일본 경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을 보고는 치를 떨었을 것이다. 자민당의 신하 특사는 조총련과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수사를 박 대통령에게 약속했으나 일본 내의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때 조총련은 대단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약점을 잡아둔 것이 조총련이었다. 약 9만 3천 명의 북송 교포들이 남기고 간 일본 내 재산은 조총련 차지가 되어 있었다. 조총련이 굴린 자금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비자금 담당이었던 김병식 부의장이 1970년대 초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에게 6천만 달러를 바쳤다는 황정엽 씨의 증언이 있다. 월남전쟁 반대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서는 좌파가 득세하고 있었고 제1야당인 사회당이 반북 정책을 펴고 있었으며 언론도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에는 반한으로 돌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자민당의 친한파가 문세광 배후 수사를 독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본 경찰이 그 1년 전에 김대중 납치 사건 때 한국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문세광 배후 수사는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총련은 박 정권에 대해 승리한 것인가? 역사는 그런 셈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데 묘미가 있다. 1975년 9월 16일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몇몇 비서관과 이야기하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조총련계 제1동포의 모국 방문에 대해 말했다. 공보비서관 선의원의 비망록을 인용한다. 조총련계 제1동포의 모국 방문은 성과가 큽니다. 딴 곳에도 이 정책을 넓혀야 되겠어요. 이 사업을 창안하여 추진한 조일제 오사카 총영사에게 고생 많았다는 치하의 말을 전해줘요. 모처럼 고국을 방문해 친척들이 서로 껴안고 울면서 같이 성묘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마음씨 좋은 결애가 왜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헐뜯게 살게 됐는가 하고 우리 역사를 한탄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국민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고쳐서 동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조일제 오사카 총영사는 정보부 국내 담당 차장부를 지낸 사람이었다. 신직수 정보부장 아래
김영광 판단기획국장도 별도로 대통령에게 조총련 동포들의 모국 방문 사업을 건의했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조총련 가입자에 대한 선처를 처음에는 꺼렸으나 이 일은 지아비로서는 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한다면서 추진하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약 60만 제1동포 중 약 70%가 조총련이었다. 조총련을 포함한 제1동포의 약 90%는 고향이 남한이었다. 이 점에 착안한 정보부는 동포들의 귀소 본능을 자극하여 모국 방문단을 모집하고 허용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산업시설을 방문했다. 북한의 선정과는 너무 다른 약진하는 조국이 거기에 있었다. 이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전해주는 조국 이야기는 조총련 내부를 뒤집었다. 이에 조총련도 북송 동포 가족들을 포함한 조총련 가족들에게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으로서 대응했다. 이것이 역작용을 낳았다. 북한에 가서 참상을 본 조총련 동포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또다시 조총련을 흔들었다. 이탈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지금 조총련의 회원수는 제1동포 전체의 약 10%라고 한다. 박 대통령의 사감을 버린 결심과 포용책이 아내를 죽인 세력에 대해서 더 큰 복수를 한 셈이다. 김대중 납치와 문세강 사건의 여파로 한일 간의 정보 협력이 그 뒤 서울올림픽 때까지 어렵기도 했다. 일본 경찰은 한국의 정보부나 안기부 직원들이 대북 정보를 전해주려고 해도 청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방에서 만났다고 한다. 한국 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소홀히 한 일본 경찰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늑장 대응한 측면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밑에서 써올리는 연설문을 수정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한 뒤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연설문 초안을 직접 교정한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1960년대 중반에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 원고가 남아있다. 연설문 작성 비서관이 써올린 것을 박 대통령이 수정, 가필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의 언어 감각이 매우 적확함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표현을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한다. 연설문 초안에 있는 군과 정부의 중진요원으로 있는 여러분들은 이란 대목에서 그는 중진요원을 중견 간부로 바꾼다. 훨씬 그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초안. 여러분들이 진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뜻깊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유익한으로 바꾼다. 이 역시 의미가 확실해지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연설문 초안에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안전이 선행돼야겠다고 한 것을 박 대통령은 국내적을 사회적으로 바꾼다. 국내적 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같은 맥락의 뜻이므로 중복이 되는데 사회적 안전으로 바꿔놓으니 국가의 내면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뜻이 분명해진다. 그는 또 초안에 모든 국민이 뚜렷한 목표와 보람 속에를 모든 국민이 뚜렷한 목표와 희망 속에로 교정한다. 보람은 문맥상 어색하지만 희망은 목표를 보강하는 적소의 낱말이다. 나 같은 전문 편집자도 감탄할 만한 언어 감각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 초안을 다 읽고는 석장을 추가했다. 그가 직접 쓴 추가부는 이러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인 면이 많이 있는 반면에는 밝고 희망적이고도 고무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분투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에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 다 같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 세대에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해서 선진 열강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서구라파인들이 그들의 조국을 근대화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할 때에 우리 조상들은 캐캐묵은 당파 싸움이나 하고 양반 자랑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 20년 동안의 패전의 고배를 마신 패전 국가들이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의 조국을 재건해서 오늘날 그들은 전쟁 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후 20년 동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야 정치 싸움만 하다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가란 낙인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산과 건설에 집중돼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분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강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 국가의 목표를 근대화라고 규정한 다음 5에서 10년의 기한 내에 생산과 건설에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기회는 그 시간대가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므로 국력을 집중하여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박 대통령이 혼신의 기력을 쏟아 한 연설이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다. 북한 정권이 보낸 암살자에게 아내를 잃은 그로서는 정예 국군의 대오를 앞에 둔 이 자리의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생존투쟁으로 규정했다. 우리 국군의 역사는 건군 초창기부터 공산 침략자들과의 투쟁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들과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 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 투쟁입니다. 그는 유신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라고 단정했다. 그는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박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만 북괴가 노리는 국론 분열을 막아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공자가 말씀하신 중용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며 전제군주식 억압정치도 나쁘지만 무절제한 자유방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용의 핵심은 온건한 균형 감각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유교적 교양 위에서 균형 감각이 있는 인격을 쌓아 올린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문물을 통합한 균형미를 바탕으로 하여 엄격하면서도 다감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여 사물을 항상 주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보려고 한 그는 중간선을 택하는 기회주의자의 균형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대담한 결단을 내린 뒤 우직하게 밀고 가는 은인자중형의 균형감각 소유자였다. 박 대통령은 한산도의 수루를 둘러보다가 금연이라고 쓴 팻말을 보고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수루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회상하며 담배 한 대쯤 피우고 싶지 않겠소. 금연보다 오히려 재떨이를 비치해 두도록 하시오. (1974년 9월 30일은) 추석이자 박 대통령의 57세 생일로 알려진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1917년 음력 9월 30일에 태어났는데 양력 9월 30일로 잘못 알려져 이날이 생일로 치러져 왔었다. 자신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벽증을 보일 정도로 무심했던 박 대통령은 1976년에 들어와서 생일을 11월 14일로 고쳐 지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골프를 즐기는 것만 빼고는 거의 서민 생활 수준이었다. 그는 유행에 둔감했다기보다는 아예 무시했다. 양복을 새로 지어 입기를 싫어해 바지의 허리를 늘리는 수선을 자주 했다. 넥타이도 헌 것을 좋아했다. 20여 년 전 결혼 선물로 받았던 시계를 그냥 차고 다니는가 하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성냥갑은 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성냥알이 없어지면 큰 통에서 새로 담아 계속 쓴 결과였다. 수영복도 몇 년째 바꾸지 않았다. 복장과 예의범절에 있어서의 보수성은
서민성의 한 표현이었다. 민족사상 가장 큰 근대화 개혁을 한 사람이 복장과 예절에선 보수적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존경했던 나폴레옹도 그랬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담백한 한식을 좋아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칼국수나 물김치냉면, 갈비탕, 곰탕을 즐겼다. 갈비탕이 나오면 고기는 물론이고 갈비뼈까지 손으로 쥐고 뼛속 진해까지 빨아먹었다. 유교사가 곁에서 사라진 뒤 박 대통령은 피아노 대신 단소를 자주 불었다. 1층 집무실에서 2층 내실로 퇴근한 박 대통령은 일부러 전등을 끈 뒤에 애조 띤 가락을 단소로 뱉어내었다. 당직 근무자들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슬픈 가락이었다고 한다. 1974년 10월 1일 박 대통령은 제26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딸 근혜 씨를 데리고 갔다. 아내가 앉던 자리에 딸이 앉게 됐다. 이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 된다. 다음날은 유경수 여사 사망 49제 날이었다.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박 대통령은 22명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도 근혜 씨가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오는 위로 편지의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그 가운데 칠할이 부녀자들의 편지다. 편지를 읽노라면 생전에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나 하고 느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10월 9일 박 대통령은 신직수 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데리고 뉴코리아 골프장에 나갔다. 아내를 잃은 뒤 처음 치는 골프였다. 인간이나 조직이 균형 감각을 갖출 때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성은 상반된 요소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융합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신라는 문무를 균형적으로 통합한 나라였고 고구려는 무가 너무 강했고 조선은 문에 치우쳐 나라가 쇠락한 경우다.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 몽골, 미국은 전쟁은 단호하게, 통치는 너그럽게 했다. 엄격과 관용의 균형과 통합이었다. 인간 박정희의 중요한 특성인 균형 감각은 그의 일하는 방식에도 반영됐고 개성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는 소심하되 대담한 면에서도 균형적 통합을 이룬 경우다. 총탄이 가슴을 관통하여 선열이 낭자한 상황에서도 난 괜찮아라고 말했던 박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부끄러움을 탔고 누가 면전에서 칭찬하면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소심하고 대담한 그의 성격은 큰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세우는 데는 대담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심한 확인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가뭄때 진해 저도로 휴가를 오면 기자들에게 비가 안 와 마음이 찝찝하고 편치 않다. 꼭 죄지은 사람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날 밤 비가 내리자 기분이 좋아진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함께 여수 종합석유화학단지로 시차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수행 기자들이 탄 버스를 나이가 지긋하고 차분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도록 하고 남해 고속도로는 2차선이고 비가 온 뒤이니 꼭 서행하라고 당부까지 하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호과장을 버스에 동승시켜 서행을 감독하도록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한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기회는 이번뿐이란 강박감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신속한 결단과 공기 단축, 납기 단축의 개발연대 행동 철학으로 확산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복장과 예절엔 보수적인 사람이 나라를 진보시키고 한민족 사상 가장 과감한 개방 전략을 쓴 사람이 자주국방을 추진한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일 것이다. 진정한 보수가 진정한 진보를 가져오며 진실로 개방적인 사람이어야 진정 자주적일 수 있다. 1974년 1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오후에 헬리콥터 편으로 포천에 도착하여 3군 산하 5군단의 야외 기동훈련을 참관했다. 그는 5군단 사령부 근방에 군야지사방 현장을 헬기로 공중 시찰했다. 박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후 헬리콥터로 청와대에 도착하여 비서진들에게 소감을 말했다. 기동훈련을 보고 우리한텐 공군력만 충분히 있다면 북괴가 어떤 도발을 해도 걱정이 없겠다는 느낌을 가졌어. 휴전선 땅 밑에서 남쪽으로 땅굴을 파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사과학이 그것 하나 못 찾을 줄 아는 모양이지. 땅굴을 파는 것은 러일 전쟁 때 여순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너무도 현대전을 모르는 것 같아. 러시아와 일본군도 서로 땅굴 작전을 했는데
그때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 그것을 과학이 발달된 지금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충분한 힘을 가진 우리 국군에 대해서 그런 옛날에나 있었던 전술을 쓰려고 하는데 통할 턱이 있나. 북괴 하는 짓이 두렵기보다 오히려 가련해 보여.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유비무한 속전속결의 결의를 늦춰서는 안 되지. 내가 생각하기에 북괴가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남침하리라고는 생각 안 해. 그자들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결코 6.25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휴전 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될 거야. 박 대통령은 밤에 이런 일기를 남겼다. 오늘 아침 7시경 전방 고량포 부근 DMZ 안에서 북괴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지하터널을 뚫어서 중앙분계선 남쪽으로 XX 지점까지 나오다가 우리 순찰대에 발각. 현장을 파헤쳐 본즉 폭 90cm, 높이 120cm의 땅굴을 뚫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벽과 천장을 틀을 짜서 갱도식으로 조립하면서 굴착해 나오던 것을 발견. 그들이 갱도 굴착을 위해 사용하던 각종 도구를 습득하다. 북괴가 입으로는 평화 운운하면서 기실은 무력 남침을 위하여 이처럼 집요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적으로 날뛰는데 아직도 태평성세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부 인사들의 철없는 행위는 가탄. 1975년 3월 9일 우리 군은 철원 북방 휴전선 안에서 또다시 북한 땅굴을 발견했다. 다음날 일기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런 한탄을 남겼다. 이런 판인데도 북의 남침 야욕이 없다고 운운하는 이 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의 그 무책임한 소리가 이러고도 또 있을 것인가. 북한 공산당들은 언제나 민족적인 양심에 되돌아가서 동족끼리 단합해 통일된 조국을 재건하여 만방에 떳떳하게 살아볼 날이 올 것인가. 오 신이여, 북녘 땅에 도사리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공산당들에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